이 작품의 제목은 우주와 원자입니다. 이 작품은 그 빅뱅이 일어난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탄생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그 천지창조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작품에 녹아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우주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그 우주 배경이 복사가 되면서 그 팽창이 일어나면서 폭발이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우주가 이제 계속 그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팽창해 나갑니다. 그 팽창을 이제 하면서 우주가 이제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늘에 보면 수많은 별들이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성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별자리에 명칭이 붙여지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크고 눈에 잘 띄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보면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제 공기가 탁하거나 이런 도시 생활에서는 요즘은 밤하늘에 별 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공기가 그 오염이 돼서 그런 이제 그 볼 수 있는 그 층들이 가려져 있는 거죠. 이제 그 별들도 보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그 불기둥과도 같은 그런 이제 그 성간가스와 성간 먼지 덩어리들 이렇게 불기둥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기둥 이런 것들이 또 배경 스토리들이 되죠. 오래된 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단을 이루는데 붉은색을 띄어요. 그러니까 오래되어 있다는 거죠. 그 성단이. 그리고 이제 이제 점점 이제 그 가까운 별인데 멀어지는 것이 이제 또 파란 별이에요. 이제 점점 이제 식어가고 있는 별인 거죠. 이런 모습들을 그 작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거는 그 각각의 그 어떤 원자들을 쪼개 보면 쪼개고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전이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이제 그 입자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를 쪼개고 나눠 해가지고 계속 가서 보니까 그 물질 안에 그 작은 원소 안에 보면 그 진공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공간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공간들이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원자를 만들고 그렇게 구성 요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다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잖아요. 그 공기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물이 증발을 하면 이 수증기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올라가는 것들이 안 보이죠. 그냥 봄에 보면 아지랭이가 이렇게 펴서 이렇게 갈 때에는 아지랭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증발되는구나를 알지, 우리는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학문이 점점 커질수록 그 인간이 굉장히 왜소해지는,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우주 속에 정말 티끌 먼지밖에 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것이 참 초라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이 배우신 분일수록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 전문 분야의 아주 작은 부분이구나. 그래서 공동체를 이제 이루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전문 지식이 모여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원소나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그냥 다 가지고 있는 빛의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은 빛의 존재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있으면 이 등에 있는 데가 이렇게 살짝 휘는 거 아시죠? 그게 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사람이 죽으면 등짝에 딱 달라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빠져서. 그것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기라는 것이 그 진공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입자 안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전기 마찰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제 몸이 70%가 다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혈액순환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몸 안에서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하나요? 우리는 인식을 해야 인식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피가 지금 움직이네 이러면서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건 언제예요? 우리가 다쳐서 피가 모자랄 때 피가 모자라다. 그리고 무슨 고장이 났을 때 그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고 아플 때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이 참 그래서 어리석은 존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은 모두 빛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큰 별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별일 수도 있고 자기의 역량에 맞게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정자 중에서 선택받은 존재인 거죠. 수만 개 중에서 제일 센 정자가 이제 난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자하고 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벌써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불교계에서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리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윤회설에서 이야기하는 거, 불교에서 다시 환생한다는 건 내가 이 땅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이제 축생으로 살았으면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 좀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갚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 불교의 윤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인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자식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수도사나 이제 성직자 같은 경우에 아이를 갖지 않음으로써 이 생과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환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고통에 태어나면서 여기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리고 이렇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축생이 곳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선택받은 이제 그 인도에서는 그것을 또 카스트 제도로 해서 태어나는 것도 업에 따라서 내가 태어나는 층이 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층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종교마다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틀리죠. 여하튼 이 빛이라는 거, 모든 사람은 똑같은 빛을 태양의 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서 자기가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고마움을 못 느끼는 차이. 내가 고마움을 느끼면 나는 가진 것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이러는 것보다 내가 그 작은아마 그냥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래도 이나마라도 있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거죠. 마음의 평화가 와야 그 다음에 집중이 되고 내가 일하는 것들이 잘 풀려 나간다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큰 것을 가지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그래서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런 괴로움의 바다에서 나 스스로가 그냥 내가 주어진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때 또 다른 일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다른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것들을 가지려는 것보다 이제는 오래된 그 별들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내가 내놓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지려고만 하지 내놓을 줄은 전혀 모르는 거죠. 내놓는다는 것이 물질적인 있는 사람들은 편하죠. 그냥 내 물질적인 것을 내놓으면 돼요. 물질적인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씩 베푸는 거죠. 내가 물질적인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이면서 이제 교육자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써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런 그 작품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진 것에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작품이 뭐 많이 팔리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런 기회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때 그리고 누군가가 저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이 들 때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누구 어느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이곳에 와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제가 이제 물질적인 것이 없다면 물질적이 있으면 이제 조금씩 다는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것에 아주 이제 작은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뭐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잘 됐으면 자랑하지 마시고 나 돈 땄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내가 밥 한 끼 살게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냥 모르게 그냥 베푸는 거잖아요. 뭐 커다랗게 뭐 봉사단체에다 내가 뭐를 기부를 해서 무슨 타이틀을 하나를 얻겠다 이런 것보다 우선은 작은 내 생활에서부터 작은 베품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사람도 이제 더 많이 생겨나겠죠. 사람도 좀 많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작은 이익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꼭 저희 주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저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조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으면 그것으로 또 감사하는 거고 그렇게 점점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주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 이제 복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주가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이 복제품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그런 이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죠.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한탄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그냥 언젠가는 뭐 이게 이제 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 원조집 이렇게 해가지고 상표가 이제 처음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타이틀로 해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상표권이 이제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상표권이라는 거는 독점권을 부여주는 거죠.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독점권이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앞에 이제 타이틀이 원조가 붙는 거죠. 그래서 한참 이제 떡볶이도 그렇고 족발도 그렇고 원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지적 재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 처음에 그런 것들이 우연에 발생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그 오래된 반복된 행동으로서 패턴이 굳어지게 돼요. 그 패턴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어떤 패턴 안에서 공과 사가 나뉘어지고 이득이 보는 사람 그리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붙게 되고 그러니까 시비 끝에 어떠한 그 규칙을 우리 이렇게 합의하자라는 그 규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살면서 그래서 법과 제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술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술의 그 작가의 고유한 창작 능력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인간의 고유한 창작 능력을 저해한다.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엄격함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게 풀어서 다양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예술계 쪽의 입장이고, 산업 쪽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연구를 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그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약간의 변형으로 그 이득을 취한다면 그 원 저작자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어떤 원론적인 거, 이론적인 것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만 그 과감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국인들의 이제 그 산업 구조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그 한국 사회에는 이제 빨리빨리 문화와 정책적으로 그 인문 그런 그 사회 쪽은 그 정부에서 무슨 이런 지원들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대 쪽 그리고 응용 과학 쪽 하는데 그런 데에는 막 그 학과도 막 개설이 막 바로바로 되고 쓸모가 있다는 거죠. 바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어떠한 것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탈리아 그 가구 전시에서는 아예 한국인 출입 금지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한번 왔다 가면 그 다음 한 일주일 만에 그 이탈리아에서 그 가구 전시를 디자이너들이 하잖아요.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한국에서 그냥 카피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디자이너 한 사람들이 그 만들어내려면 한 5억에서 그 10억 정도의 그 교육비가 들어요. 대학교 진학을 해서 거기에서 또 그 석사 과정 하면 그 응용 미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연 1억 이렇게 들거든요. 그럼 뭐 생활비 뭐 이런 걸 따지면 최소한 뭐 몇 억에 2, 3억 정도의 유학비가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제 프로페셔널한 것들을 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육 투자비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연구 끝에 만들어낸 그 것을 그냥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 능력은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서 한번 보고 카피본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저작권이라든지 이게 누가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테마가 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이탈리아에서 한국인을 출입을 금지시켰더니 또 너무 재밌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한국인들이 가서 구경을 하고 눈으로 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한번 보면 그 금색 카피가 돼요. 보고서 바로 카피해서 바로 해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영어를 쓰면 뭐 한국인이지 뭐 국적을 뭐 여권 줘서 국적이 뭔지 확인합시다 이럴 수도 없고, 수많은 박람회에 사람들이 오는데, 여하튼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인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카피화해서 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리고 생산해내고 어떠한 컨셉을 잡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도 디자인 생활을 한 7, 8년 정도 이제 했는데요. 제가 이제 디자인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좋은 디자이너일수록 시간과 돈을 많이 줘요. 그런데 이 이제 그냥 그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한 이제 뭐 저는 이제 멀티미디어 이제 디자인 배워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하면 그 회사에서 바로 그냥 뭐 3일 만에 만들어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그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벤치마킹을 이제 하면서 그 보고 비슷하게 만드는 것에 더 그리고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정도를 찾아내는 것이 그 경제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하지 말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쪽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꾸준히 키워오고, 그리고 사물을 볼 때 어떠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또 풀어내는 것이랑 그냥 보고 카피하는 거랑 굉장히 차원이 틀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저는 이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이제 미술 교육이 앞으로 필요한 그런 교육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될 때는 그 고비용의 전문 그 미술 전공자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진도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되죠. 그리고 물감 사는 돈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뭐 그 물감이 그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편집 툴로 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인들이 그 좋은 그 두뇌와 그 감각으로 이쪽 산업에 들어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급 그 직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산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디자인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생겨나서 거기 안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서 그 연구소에서 하면 품질도 좋고 또 좋은 값도 저렴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산업으로 우선 추천을 하는 것이 지금 그 초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장 고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웹 디자인을 했을 때 그때는 막 품귀 현상 때문에 맨날 전화가 와요.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 뭐 바로 뭐 몇백씩 떠요. 어디 그래서 뭐 고정으로 있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고정으로 있으면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단위로 하면 프로젝트 끝나면 연락이 쭉 오니까 거기서 이제 그 좋은 조건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한 곳에 매여서 있으려고 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그 2D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10년을 호황을 계속 가졌어요. 불경기가 없었어요. 계속 성장이 갔었죠. 옛날 제가 처음에 했을 때만 해도 2000년도였는데 웹 디자인 홈페이지가 있는 곳은 중견 회사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그런 걸 할 그 능력이 된 거예요. 지금은 뭐 거의 홈페이지 없는 회사들이 없잖아요. 이거 보편적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작품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이런 그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왔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인터뷰해서 이렇게 작품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전문 그 촬영 스태프들이 와서 편집하고 그러면 편당 한 10분 하는데도 5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캠코더 하나 하고 내가 그 이렇게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그 미술과 그리고 새로운 그 기술, IT와 접목돼서 어떤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술이라는 작은 점,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에서 팽창해서 어떠한 그 상품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작품을 설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시에 오지 않더라도 저 작품을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제 작품 본다고 오시려면 뭐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으면 공감할 수도 있고 작품이 좋으면 자기네들이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런 그 미술 시장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이런 그 획기적인 시장을 눈에 돌린 것이 유럽 시장이었어요. 유럽 그 영국에서 먼저 그 시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치 갤러리에서 유럽의 그 미술 그 시장이 한국을 들어옵니다. 저 이제 뒤에 제 작품 이거 이제 표지 모델로 된 건데 저기 확인하시면 뒤에 저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있는 표지 모델로 되어 있는 작품이 바로 뒤에 있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념을 하고 싶었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념을 하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미술 시장이 가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갤러리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 시장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된 거예요. 갤러리에다가 한번 전시를 하려면 대관해야죠. 그리고 그 리셉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그 전셋집이 하나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 미술 시장은 어떤 거가 되냐면 바로 자기가 그 작품을 해서 온라인 갤러리에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수많은 그 전 세계의 사람 중에 저하고 공감하는 사람은 몇 사람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전에 소수가 제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림을 감상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관람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 작품이 한 작품이잖아요. 그 주인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 작품의 주인이 누군지, 이 제 작품의 사연에 같이 공감하는 분이 주인이겠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저는 이제 작품을 처음에 팔 생각이 없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갤러리를 하나를 오픈을 하려고 해요. 안각화 박물관을 하나를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초기 작품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작품들은 또 계속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앞에 초기 작품들은 판매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품이 좋든 안 좋든 저의 그 땀과 피땀 흘린 그런 마음 고생했었던 작품들이거든요. 정말 그 마음 고생했던 그 저의 그 아기와도 같은 그런 작품이죠. 그 작품을 작가들은 아기라고 해요. 이런 작품을 못 내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작품을 그래서 이제 판매보다는 제가 소장하고 간직하고 싶어 했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작품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의 할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교육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우선 이제 좋은 분에게 작품이 부모님을 찾아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가 될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